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은 도주했던 아버지를 검거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자세한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인천 송도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면서 신고한 건데요.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출동해 해당 아파트 동의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조치에 나서면서 주민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위험 인물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말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뛰어오긴 했어요. 경찰 특공대가 용의자와 대치한 끝에 밤 10시 40분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집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총에 맞은 34살 내국인 남성 1명이 있었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행 당일이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60대 아버지 A씨를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A씨가 사제 총기를 갖고 있었고 범행 당시 총을 한 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벽 4시쯤 A씨를 인천 관할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총기 소지 경위와 범행 목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원래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과 도봉구청 등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오늘 새벽 해당 건물에 사는 주민 60여 명을 도봉구 보건소로 대피시키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산사태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무너지고 캠핑장에서는 매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주택가입니다.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가재도구는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로 경기도 가평군의 주택이 무너지면서 3명이 구조되고 7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세 사람 다 저 병원 치려가고 한 분 돌아가셔갖고 한 분은 저기 들고 내려가셨어요. 한번 포칼에 와서 저 지붕 들어 올리고서는 시신이 있다 그래갖고 조종천 물이 넘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이 넘쳤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다리 난간도 완전히 부서져 있는 모습입니다. 캠핑장에선 이용객 20여 명이 고립돼 소방이 로프 등을 이용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또 토사가 캠핑장을 덮치면서 3명이 매몰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한 2시 15분쯤에 제가 깨가지고 보니까 바위가 굴러가고 막 날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철수해야 되냐, 안 되냐, 안 해야 되냐. 인근 축산 농가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나무가 떠내려 와가지고 맥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물이 범람한 거예요. 소도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저송, 큰 소도 떠내려갔대요, 몇 마리.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하천에 고립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가평군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가평뿐 아니라 포천과 의정부, 남양주 등에서도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 내촌면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비에 말로 들어가는 길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빗물이 세차게 내려치며 도로는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현재 그 하천 쪽 지반이 지속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서 옆쪽 옹벽 또한 추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촌 보건소 주변은 더 심각합니다. 거칠게 흐르는 물이 하천변을 강타하며 건물 곳곳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개천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이제 개천 그 집 앞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랑 그 가로수 같은 게 있던 게 다 무너지고 운동시설도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좀 위험해 보여서 찍은 거거든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에서는 가평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는 빗물로 가득 찼고 금세 다리를 덮쳐버릴 기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부용천물이 불어나며 산책로가 모두 잠겼고 호동교 주변도 물살이 거세기만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평교는 한때 범람 위기를 겪었고 주민들은 걱정에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경기 북부에 폭우가 내리며 교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끊기며 차가 다닐 수 없었고 동부간선도로도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어제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는 등 충남과 광주, 전남 지역 등에서 모두 1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 1,999건과 민간시설 2,238건 등 모두 4,200여 건의 도로와 하천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700여 세대 13,400여 명의 주민이 임시시설 등에 대피했고 이 가운데 1,800여 세대 2,700여 명의 주민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인성 질환 등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뻥 뚫린 듯 야속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새 옅어진 구름 사이 이제 멈췄나 싶더니 다시 퍼붓습니다. 하수구는 거꾸로 치솟고 빗물에 올라탄 쓰레기와 오물이 점령군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집 안에 한강이 됐어요. 또 안에 막 쓰레기가 전부 다 내 칸으로 와가지고. 폭우는 재산뿐 아니라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퍼지는 병균이 묻은 음식물을 나도 모르게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서는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균에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이 물이나 토양을 통해 피부, 눈에 닿을 경우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물 웅덩이에서 모기가 증식한 뒤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 같은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만큼 모기 기피제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랑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수돗물이라고 해도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한 번 조리된 음식도 충분히 다시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최대한 지키는 것도 꼭 지켜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침수 지역에서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작업복, 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에 쏟아진 폭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의 이례적인 호우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200년 빈도의 괴물 폭우만 무려 10곳에 달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됩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호우는 실제 과거 자료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호우 자료를 과거 자료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16일 밤부터 17일 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하루에 300에서 400mm의 폭우가 쏟아진 서산 등 충청과 호남 지방은 17일 하루 강수량 기준 200년 빈도의 괴물 폭우가 무려 10곳에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컸던 경남 지방도 200년 빈도는 아니지만 3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큰 비로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19일 새벽에는 인천 옹진군에서, 20일 새벽에는 포천에서 시간당 1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며 또 한 차례 200년 빈도의 물폭탄이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고 남쪽의 더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오랜 시간 충돌한 것이 비구름을 더 발달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공기가 오랜 시간 동안 팽팽하게 좀 맞서는 형태가 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비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적인 호우를 쏟아부은 올여름 장마도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밤 수도권에 막바지 폭우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기단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종료된 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많겠으니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여름 장마가 끝나고 낮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다시 심한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장맛비는 그치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며 습도가 더 높아지고 온열 질환 등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수해 복구 작업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막심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참담한 재해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모든 피해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를 낙점한 지 3주 만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 가운데 첫 낙마 사례입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등 논란으로 진보 성향 교육단체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교육계 현안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족을 드러내며 전문성 시비까지 떠안았습니다.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등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경청했고 청문회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왔는데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여론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와 달리 현역 여당 의원인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시키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실 판단에 대해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수석 대변인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의견들을 전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님의 고유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저희 최고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는 손절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높이의 거리가 먼 측근 보훈형 인사입니다.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 여부가 회의 성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에이펙,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에게 올가을 국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 등까지 포함하면 참석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국제 다자회의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오시는 정부 대표단이 약 4,000명 정도고 기업은 수천 명 정도 돼서 가장 넓게 보면 2-3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1박 2일 일정으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인 만큼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 여부가 관건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지난 G7 정상회의처럼 중간에 일정을 접고 귀국하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It looks like he will be very uncertain in terms of scheduling ahead. And so we are trying our best to schedule a summit meeting.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의정이 확정이 됐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중국은 에이펙 정상회의 다음 개최국이기도 한 만큼 시 주석이 경주에 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초청장을 보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불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많은 나라들이 에이펙 회원국으로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정상이 참석하느냐에 따라 회의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두 정상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거나 에이펙 행사 기간에 시 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 기본 관세 10%가 유지되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현지 시간 21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 관세 부과 연기 가능성을 묻자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서한에서 통보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고 새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EU 내에서는 점점 낙관론이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며 합의 타결을 자신했지만 EU 대표단은 협상 불발에 대비해 이번 주 초 보복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관세 협상 기한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아직 많은 협상 여지가 있다며 합의를 이룰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EU가 미국의 보복 관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더 강경해지면서 지난주 양측의 워싱턴 협상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EU산 대부분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율 10% 유지를 목표로 하는 EU에 미국은 15에서 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분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미국은 25%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면제 대상은 점점 줄여 항공과 일부 의료기기, 제네릭 의약품, 증류주, 미국 수요가 있는 특정 제조 장비에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 측 제안보다 더 광범위한 면세를 추구하며 부문별 관세에서 EU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Und je niedriger die Zölle ausfallen auf beiden Seiten, umso besser ist es für beide Seiten. Und das ist genau das Ziel. 그러나 협상 결렬에 대비해 EU 대표단이 며칠 내로 다시 만나 보복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점점 더 많은 EU 회원국이 통상위협 대응 조치 ACI 발동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CI는 전방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앞서 프랑스가 이를 처음 요구했는데 낙관론이 줄어들며 더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시행을 연기한 34조 원, 116조 원 규모의 1, 2차 보복 관세 방안에 이어서 수출 통제 등의 다른 조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걸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민당 안에서 퇴진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된 NHK 출구 조사에서 자민당은 27석에서 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석에서 12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의원 과반을 유지하려면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민 공명을 합쳐도 어렵습니다. 私が新人で当選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は、やはり自民党もですね、少し新しい風、新しい政治、これ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役に立てるような、しっかりとしたですね、政治家になれるように頑張っ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반면 야당은 기존 의석보다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며 외국인 규제를 노골적으로 강조한 참정당은 기존 한석에서 최대 22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本当に身の引き締まる思いでおります。日本のために、日本人の皆様のために、これから本当の戦いがスタートしていくと思います。 출구 조사대로 확정되면 이시바 정부와 집권 자민당을 향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이튿날 퇴진 의사를 밝혔고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참의원 선거에 대패하자 선거 2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이시바 내각의 국정 동력 상실도 불가피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가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원내 최대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입지가 한층 불안해질 것으로 보여 트럼프 관세 협상 등 주요 외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여당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필요한 50석에 못 미치는 46석에서 4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도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125석 가운데 46석을 확보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의 참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목숨을 부지하려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이들을 이스라엘군이 연일 무차별 공격해 일요일 하루에만 8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부상자들이 숨가쁘게 옮겨집니다. 등에 업히거나 트럭에 실려서도 옵니다. 흰찬에 덮인 채 말이 없는 주검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떨군 채 오열하는 것뿐. 현지 시각 20일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또 몰살당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를 받으러 가던 주민들. 이스라엘군이 군중에 총격을 가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새벽부터 벌어진 총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식량을 얻으러 배급소로 가던 이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무차별 사격했다며 학살로 불렀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왔다고 외쳤는데도 총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난 17일 가자 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이스라엘군 포격을 받아 민간인 3명이 숨진 데 대해 교황은 야만의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Chiedo nuovamente che si fermi subito la barbarie della guerra e che si raggiunga una risoluzione pacifica del conflitto. 가자 지구 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이스라엘은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주민과 피난민에게 남부 해안 지역으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확인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며 특검 수사가 고비를 맞은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은 난처한 상황에서도 이번 주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심사에 예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서울 모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전국 항구와 포구에 경비 대응을 강화하며 이 부회장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예정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하루 전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특검은 출석 불응으로 처리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재차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건 윤 전 본부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 일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잇따른 소환 불응에 수사의 고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특검은 이번 주부터 집사게이트 관련 기업인들을 잇따라 부를 예정입니다.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그리고 집사 김예성 씨 차명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윤재현 전 대표가 차례로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관련 기업인들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이 부재 중이라는 사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김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부양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등 요일제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로 각각 제한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인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사고를 두고 경찰부터 일반 시민까지 여러 전조 증상을 목격하고 이를 오산시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고 옹벽에는 수년 전부터 시커멓게 변한 물자국이나 백태 등도 있었는데 이번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옹벽이 도로를 지나가던 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고가도로가 이렇게 무너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그 영상 보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저기가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로 침하를 목격한 경찰부터 위험하다는 시민 민원까지 각종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 우측 기반이 이상하고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붕괴 사고가 난 고가도로에는 또 다른 특이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 인터넷 포털 지도 사이트에서 촬영한 사고 지점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군데군데 시커먼 물자국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집니다.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도로 틈새로 상당히 오랜 시간 물이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옹벽 속으로 물이 들어간 거야. 겉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옹벽 안쪽으로도 물이. 게다가 지난해 촬영된 사진에는 옹벽 표면 하얀색 자국도 발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에 녹았던 시멘트가 굳은 자국으로 보인다며 옹벽 안 구조물에 고여 있었던 물이 새어나온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면 옹벽 안에 물이 가득 차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결국 찌꺼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오늘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옹벽 붕괴 현장의 과거 흔적이 또 다른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기후위기로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작물도 아열대 작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애플망고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당도를 재보니 18브릭스에 육박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애플망고 재배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0.3헥타르 규모의 750그루를 화분 형태로 심었고 올해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소득 작물인 애플망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첫 해에 이렇게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애플망고의 결실을 보게 되어 또 다른 농장에 들어서니 열대지방에 온 것처럼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2017년부터 바나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태풍 피해도 입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5,000그루 넘게 재배합니다. 해마다 유기인증 바나나 160톤을 수확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겨울철 난방비도 해마다 줄어 기후 변화를 실감합니다. 해마다 겨울에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체감이 됩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에 산천군은 아열대, 열대 작물 육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레몬과 망감류, 블루베리 등 열대 아열대 작목 실증 시험 재배를 추진합니다. 다양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실증 실험 재배를 통해 우수한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농촌의 재배 작목 지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온 역사적인 관측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의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현대 기후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찰스 킬링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를 측정 지점으로 선택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료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마치 지구가 숨을 쉬듯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최초로 입증한 자료였습니다. 지금도 킬링 곡선에 기초한 예측 모델은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67년 만에 완전히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킬링 곡선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NN은 기후변화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큰 반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우나로아뿐 아니라 다른 기후변화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미 1,000명 가까이 해고된 해양대기청에선 추가로 정규직 2,0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Disarming climate information websites, they are defunding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y're closing research centers. It's like plunging America back into a kind of climate Middle Ages. 킬린 박사가 측정을 시작한 67년 전 313 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424 p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 평균 농도는 처음으로 430 ppm을 넘어섰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국 배달앱들의 출혈 경쟁이 격화하면서 배달료는 물론 식음료 값까지 무료인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웃는 사람 없는 공짜의 비극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주문표가 바닥까지 수북이 쌓였습니다. 가게 앞엔 장사진이 펼쳐졌고 배달 오토바이엔 포장 음료들이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노란색 메이턴과 파란색 얼로마가 양분하던 배달앱 시장에 빨간색 징둥이 뛰어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객 유치 미끼로 뿌려진 할인 쿠폰에
배달비는 물론 식음료값 공짜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5일 하루에만 삼색 배달앱 전체 주문량이 2억 5천만 건을 돌파할 정도입니다. 今天免费喝奶茶，1分钱没花。点了15杯。 그러나 주문이 폭주한 만큼 대기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무료라서 취소나 포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 없는 공짜 주문 포장들은 그냥 버려집니다. 배달 앱에서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탓에 가게 주인들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是我们承担7块，他们承担3块，我还要给这些运费，还要给他们佣金这些，所以我们就几乎这个外卖就不挣钱。 이대로라면 대형 배달 플랫폼 기업들도 1년에 18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출혈을 메우려 품질이나 서비스가 나빠지기 마련이고 결국 오늘의 과잉 소비가 내일 소비자들의 빚으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경험했던 공유제 비극이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LA 공항에서 이륙하던 델타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출발 직후 비상 착륙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현지 시각 18일 LA 공항을 떠나 애틀랜타로 향하던 델타항공 446편 보잉 767-400기종의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엔진에 불이 난 직후 여객기는 구조대가 비상 대기하는 가운데 선회해 활주로에 다시 안전하게 착륙했고 승객과 승무원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장에서 불륜 행각을 들킨 미국 IT 기업 최고 경영자가 사직했다고 AP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IT 기업 아스트로노머는 앤디 바이런 CEO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회사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해도 고객들을 위한 제품과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가장 잘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런은 지난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같은 회사의 인사 책임자인 여성을 등 뒤에서 안고 있다가 장내 카메라에 잡혀 전광판에 생중계되면서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 시대를 노래한 예술인 김민기 씨가 별세한 지 1년입니다. 일주기를 맞아 군부 독재 시절 판매 금지됐던 고인의 첫 앨범이 LP로 재발매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데뷔 앨범 김민기. 추모 1주기를 맞아 아침 이슬 등 10곡이 수록된 그의 첫 앨범이 LP로 새롭게 재발매됩니다. 1971년 앨범이 출시된 후 54년 만입니다. 이 마스터 테이프가 존재하지 않는 음반이다 보니까 발매되었던 보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오래전 LP들을 몇 장 구해서 CD처럼 깨끗해질 수 없을 바에는 오히려 그런 이 노이즈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긴 방지 세우고 풀린 바람에 친 긴 방지 세우고 풀린 바람에 친 이번에 발매되는 복각 LP에는 데뷔 앨범 음원과 함께 고인이 생전에 남긴 필 악보와 메모, 사진이 책자 형태로 담깁니다. 20살의 나이에도 통찰력 있는 가사와 깊이 있는 목소리를 가졌던 음요시인 김민기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노동자를 위한 축가로 시작해 저항 정신의 상징곡이 된 상록수와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고인의 주요 업적을 보존하기 위해 학전 김민기 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극단 학전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별도의 추모 공연이나 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 가수 윤선혜 등 후배 예술가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데뷔 앨범 복각 LP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주에는 곳곳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가 되겠고 특히 남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로 무척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폭우의 여파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25.7도, 청주는 26.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